오늘의 주간학당은 도박에 미친 자가 세상을 어디까지 좀먹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2006년 7월 22일 토요일 오후, 중년 남성이 전화기를 든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누나인 52세 요리코, 조카딸 24세 토모카와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입니다. 7년 전 매형이 사망한 이후 여자 둘만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게 걱정이 돼서 남동생은 자주 전화를 걸어 모녀의 안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19일 수요일부터 벌써 4일째 누나와 조카는 둘 다 집 전화는 물론이고 휴대전화까지 받지를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누나의 직장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요리코는 시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무려 20년이나 근속을 한 성실한 사회인이었고 무단결근 같은 건 그녀의 인생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직장 관계자 또한 지난 수요일부터 요리코가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불안감이 엄습한 남동생은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와테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누나의 집에 한 번만 찾아가 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 두 사람이 훌쩍 여행을 떠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녀가 여행 스케줄까지 미리 친척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니는 어머니도 통조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딸도 직장에 말 한마디 없이 결근을 하고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확실히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모녀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집 앞엔 요리코의 차가 떡하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행이야 차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크게 특별한 사안은 아니죠. 경찰은 이번엔 대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몇 번을 요란하게 두드렸는데도 안에서는 묵묵부답, 신고자의 말대로 집에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데 경찰은 어쩐 일인지 좀처럼 집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 둘만 사는 집이라는 사실이 자꾸만 싸한 기분을 느끼게 해서입니다. 경찰은 남동생의 동의를 얻어 강제로 문을 개방해보기로 합니다. 설마 집안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다행이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녀는 정말로 부재 중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참혹한 장면을 상상했던 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런데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집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엔 물건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서랍은 제멋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저기를 마구잡이로 뒤진 흔적이었죠. 이쯤 되면 경찰이 쓸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시나리오는 모녀가 여행을 간 사이 빈집털이범이 침입해 도둑질을 해갔고 이 사실을 몰랐던 모녀가 여행지에서 무사히 돌아와 깜짝 놀라는 것, 딱 그것밖에는 없었는데요. 여기 피자국이 있어요. 집안을 둘러보던 경찰 한 명이 동료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다미가 깔려있는 방바닥에 선명한 혈흔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로써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고 경찰은 본격적으로 모녀의 행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딸 토모카가 얼마 후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자동차로 서너 시간 정도 떨어진 야마가타 현에 사는 토모카의 남자친구를 만나 철저히 탐문을 했지만 알리바이가 명백해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에게서 제보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낯선 작은 트럭 한 대가 모녀의 집 근처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워낙 작은 마을인지라 거짓말 조금 보태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마당에 처음 보는 차가 동네를 들락날락하니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경찰은 빠르게 주변 방범 카메라 영상을 긁어 모았습니다. 도쿄 같은 대도시도 아니고 요즘처럼 사방팔방 카메라가 돌아다니는 시절도 아니었던지라 수사에 애로가 많았지만 경찰은 모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오모리 현에 사는 29살 남성 와카바야시 카즈유키는 어린 두 아이와 함께 공원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는 이웃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고 아내와도 사이가 무척 좋아서 동네에 친절한 청년, 다정한 가장으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화목한 4인 가족을 이룬 와카바야시 카즈유키를 주변의 많은 이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말 못할 사정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와카바야시 집안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빚이었습니다.
앞서도 밝혔듯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사회생활은 마음처럼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와카바야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비교적 일찍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는 4년간 전자제품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돌연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일즈라는 게 어지간히 활달하고 친화력이 좋지 않고서야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얌전한 편이었던 그는 결국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세일즈맨을 그만뒀고 이번엔 건설회사에 취직을 해 도장 기술을 배웠습니다. 도장은 건축물에 페인트나 방수제 등을 칠하는 일인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임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빠듯한 살림도 점점 나아지겠지. 와카바야시 부부는 더 나은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5년째 다니던 건설회사가 일부 직원들의 횡령으로 인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처한 겁니다. 와카바야시는 횡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묵묵히 도장 일을 했을 뿐이었지만 불똥은 그에게까지 튀고야 말았고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회사에 더 있을 바엔 차라리 내 사업을 하자 생각이 그렇게 뻗어나갔던 거죠. 건강하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와카바야시는 자영업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지를 잘 모르는 채 독립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베테랑 기술자가 산재한 건설 현장에서 5년차 도장공이 일을 따봐야 얼마나 딸 수 있을까요? 그가 차린 회사에 일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당연히 수입은 제로에 수렴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빚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고 와카바야시의 속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자칫하다간 내 식구가 길가에 나앉게 생겼으니 가장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남자의 입장에 처했다면 아마 다른 회사에 들어가거나 다른 일을 찾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와카바야시 카즈유키는 이상한 것에 빠져 아예 현실 도피를 해버리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빠찡코, 정확히 말하면 빠찡코 매장에 설치된 슬롯머신이었습니다. 슬롯머신으로 딴 구슬은 주로 인형이나 간식, 생필품 등 소소한 경품으로 바꿀 수가 있지만 구슬을 많이 땄다면 24K 골드바 같은 고액 상품으로도 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빠찡코 매장은 말이 성인 오락장이지 사실상 도박장인 셈입니다. 스트레스라도 풀까 싶어 한두 번 가볍게 시작했던 슬롯머신에 와카바야시는 어느새 심각하게 중독이 되어버렸고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전부 거기 쏟아부었습니다. 도박은 하면 할수록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미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게 참 무서운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와카바야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빚을 내어가면서 슬롯머신에 심취했습니다. 하다 아내가 아이 양육비로 모아놓은 돈까지 빼다 쓰고 고금리 사채도 당겨 쓰는 지경에 이르렀죠. 더 이상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여기저기 빚독촉이 이어지자 벼랑 끝에 내몰린 남자의 사고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빈집털이라는 생뚱맞고도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재능 아닌 재능이 있었던 모양인지 그는 몇 건의 빈집털이를 수월하게 성공합니다. 정확한 건수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남의 집을 털어 훔친 돈을 또 슬롯머신을 하는 데 쏟아부은 것만은 명백합니다. 빚이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불어나게 됐으니 말입니다. 막장 인생을 살아간 결과 그에게는 400만엔, 우리 돈 4천만 원 정도의 빚만 남게 됐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의 월세도 2달 이상을 밀렸습니다. 2006년에 4천만 원이면 2024년 현재 가치로 약 6천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원화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29살 남성이 노동을 통해 갚지 못할 정도의 거액은 아닌 듯 싶습니다. 하지만 빈집털이로 쉽게 돈을 얻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고 가뭄에 콩나듯 터지는 잭팟으로 도파민 폭발을 맛본 그에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선택지가 과연 존재나 했을까요? 이렇듯 성실하고 가정적이라는 평판을 듣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회의 악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 2006년 7월 24일 와카바야시의 앞에 불쑥 여러 명의 낯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얼굴에 나 경찰이요 하고 적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와카바야시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와카바야시 카즈유키 씨, 잠시 서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
가서 얘기 나누시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와카바야시는 크게 저항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곤 미친 듯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벌인 빈집털이 행각 중 몇 건이나 발각이 됐는지를 알아야 자백할 건 하고 숨길 건 숨길 텐데 당최 알아낼 도리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형사와 용의자. 이윽고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카바야시 씨, 저 아오모리현 경찰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옆 동네 이와테현에서 왔어요. 실종된 요리코 씨랑 토모카 씨 찾으러요. 모녀가 어디로 갔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딜 갔는지. 그러자 형사가 피식 웃으며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와카바야시의 작은 트럭과 이와테현에 있는 요리코 모녀의 집이 한 프레임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날 여기에 왜 갔느냐는 질문에 와카바야시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진은 그가 요리코 모녀의 실종에 관련이 있음을 확신했고 끈질긴 추궁을 반복한 끝에 날이 바뀐 7월 25일 와카바야시 카즈유키를 긴급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빈집털이가 아닌 살인. 남자의 트럭에서 피해자 모녀의 머리카락 등 흔적이 발견된 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범행의 증거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7월 18일 화요일, 와카바야시는 자신이 사는 아오모리현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이와테현의 한 작은 마을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빈집털이 타깃을 물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네 사람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문단속이 허술한 집을 찾아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와카바야시는 어느 한적한 곳에 자리한 2층짜리 작은 단독주택을 발견하고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집 가까이 다가가 문 안쪽에 귀를 기울여 보니 안에 사람이 없는 게 확실했습니다. 오늘의 ATM은 이 집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집 안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수한 도구로 현관문을 열었을 수도 있고 여름철이었으니만큼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집 안으로 들어선 와카바야시는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훔쳐갈 만한 물건이 있는지 스캔을 했는데요. 평소에도 그는 현금만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중고샵에서 돈으로 바꿀 수만 있어 보이면 잡다한 물건들도 챙겨가고는 했죠. 어느 방에 들어서자 빼곡하게 들어찬 음악 CD가 보였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이 사용하는 방 같았습니다. 저 CD도 차에 싣고 가서 중고로 팔아야겠다 생각하며 그는 다른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안방으로 보였는데요. 순간 와카바야시가 번쩍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남자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빨랫줄에 걸린 것도 전부 여자 옷이고 현관에 놓인 것도 전부 여자 신발입니다. 그는 이 집에 엄마와 딸, 단 둘만 살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젊은 남성 빈집털이범에게 이보다 더 수월한 작업장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현금과 물건을 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남자는 빈손으로 그 집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곱게 문을 닫고 다시 자신의 차에 올라타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다음 날인 7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경 와카바야시는 다시 어제 그 집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날에는 없던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만 뚫려 있는 복면, 로프와 목장갑, 그리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손잡이 부분에 테이프까지 둘둘 감은 나무 몽둥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도둑질로 만족하지 못하고 강도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에 있는 금품뿐만 아니라 집주인인 여성들을 협박해 돈을 더 뜯어낼 요량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강까지도 계획을 했습니다. 여자들만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쑥 변태 성욕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감쪽같이 잘 숨어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와카바야시는 그간 바람을 피운다거나 업소에 드나드는 등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단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이런 최악의 악마로까지 전락한 걸까요? 도박에 뇌를 다 갉아 먹혔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와카바야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복면을 쓰고 몽둥이를 든 채 구석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5시, 자동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추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 집에 사는 여성 중 한 명이 귀가한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 요리코였습니다. 요리코가 어둑한 집안에 들어서기 무섭게 와카바야시는 쥐고 있던 몽둥이로 그녀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겪은 요리코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와카바야시는 요리코를 덮쳤습니다. 강도에 앞서 성욕부터 채우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리코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강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 와카바야시에게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자가 쓰고 있던 복면을 잡아채게 됐고 이때 복면이 벗겨지면서 와카바야시의 얼굴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요리코가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봤을 리도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한들 완벽히 진술을 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도망을 치면 될 것을 와카바야시는 얼굴이 드러났다는 사실 하나에 눈이 뒤집혀 요리코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던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경악스럽게도 와카바야시는 목숨을 잃은 요리코를 상대로 시간까지 시도했으나 끝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흥분이 조금 가라앉은 남자는 애당초 계획한 강도도 강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났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어처구니 없는 마음을 먹은 그는 다시 매복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번 돌아올 여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후 6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가하는 딸 토모카였습니다.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놀랄 겨를도 없이 그녀 또한 엄마와 똑같이 와카바야시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토모카도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대가 제 맘대로 되질 않자 와카바야시는 이번에도 목을 졸라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시도했고 또 실패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녀를 살해한 와카바야시는 두구의 시신을 자신의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10km 정도 떨어진 깊은 산속으로 가 아무렇게나 모녀를 유기했습니다. 다시 모녀의 집으로 돌아간 남자는 현금 22,000엔, 우리 돈 22만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거기다 게임기, 게임 CD, 음악 CD, 한술 더 떠 화장실 휴지에다 일회용 우산까지 약 45,000엔, 45만 원어치를 모아 자신의 트럭에 실었습니다. 7년 전 가장을 여의고 둘이서 살뜰히 일상을 보내던 어머니 요리코와 딸 토모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생을 빼앗고 와카바야시가 얻은 대가는 많이 잡아도 고작 67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녀의 시신은 경찰에 의해 수습됐고 와카바야시는 수사 과정과 1심 법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가 침입 초기부터 살해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 수사 단계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생명에 대한 존엄이나 경외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냉혹하고 잔악한 범행이라고 비판했고 유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와카바야시 카즈유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을 3명 이상 해치면 아주 특별한 연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사형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카바야시는 2명을 해쳤습니다. 거기다 강력범죄 전과도 없어 누범도 아니니까 아마 무기징역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남의 목숨은 쉽게 빼앗고도 자기 목숨은 끔찍이 아끼는 건 국가를 불문하고 악마들의 종특인가 봅니다. 지난주 주간악당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한국 빌런 이승화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자 항소심에 가서 그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상한 거짓 주장을 펼쳤었는데요. 와카바야시 카즈유키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키요카와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더니 실은 그 사람이 진범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가 주장하는 사건의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일이 벌어진 당일 조폭인동시에 산업 폐기물 사업체를 운영하는 키요카와라는 자가 특정 주소, 그러니까 요리코 씨의 집 주소를 불러주며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있으니 이쪽으로 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트럭을 몰고 그곳까지 간 와카바야시에게 키요카와는 근처에 폐기물을 투기할 만한 장소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와카바야시는 어느 산속 깊은 곳, 추후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그곳을 가르쳐줬다고 하는데요. 이후 와카바야시는 키요카와에게 타고 갔던 트럭을 빌려줬고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모녀의 흔적이 발견된 까닭은 키요카와가 트럭에 시신을 싣고 자신이 알려준 깊은 산속에 유기를 해서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결국 본인은 살인도 사체유기도 강도도 강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누명을 썼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재판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와카바야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지도 않은 범행을 시인했습니까?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폭행과 폭언을 했거든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요? 조폭인 키요카와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보복을 당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진술한 범행 내용은 전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겁니까? 추리소설에서 봤던 내용들을 짜깁기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키오카와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피고인의 이런 주장을 납득할 수 있으신가요? 새로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변호 측과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부는 가볍게 무시했고 1심의 사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와카바야시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해 상고심에서도 똑같이 키요카와 하면서 의미 없는 소리만을 반복했는데요.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고민할 것도 없이 시원하게 사형을 확정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잔인하고 한심한 남자에게는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질 날을 기다릴 일만 남게 된 겁니다. 법관들의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이 고통 속의 세상을 떠난 모녀와 아픔 속에 살아갈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와카바야시 카즈유키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센다이구치소에서 형 집행으로 사망했습니다. 도박에 눈이 뒤집힌 자가 얼마나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큰소리치는 정신나간 도박충들이 부디 저 사형수를 타산지석 삼아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녀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주간학당을 마칩니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간학당을 구독하셔서 채널에도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